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16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개발행위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뭐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지역에 없던 건물들이 막 들어서다 보니까 당연히 기반시설은 부족해질 것입니다. 개발행위로 인해서 이 기반시설이 부족해지고 이 부족해진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설치가 처음부터 곤란한 지역이 있고 가능한 지역이 있더라는 거죠. 해서 이 곤란한 데 지정하는 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는 거고 가능한 데 지정하는 게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개발행위랑 기반시설을 엮어서 묶어서 생각한다라고 해서 이걸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부릅니다. 기반시설 연동제. 개발행위랑 기반시설을 연동시키겠다라고 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 처음부터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있고 가능한 지역이 있다. 그 다음에 곤란한 데 지정하는 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가능한 데 지정하는 게 기반, 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얘네는 지금 구역으로 끝났죠?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예전에 배웠던 용도 구역은 아닙니다. 얘네는 지금 우리가 여기 목차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는 여기 개발행위 이용규제를 하고 있어요. 이용규제. 그러니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랑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용규제에 나오는 거, 개발행위 허가에 나오는 제도지 계획규제에서 배웠던 용도구역에 나오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다음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다음 중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관리계획의 내용이라는 건 요 6가지를 관리계획의 내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 같은 경우에는 구역으로 끝났지만 용도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즉 관리계획, 계획규제에서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닙니다. 다음 중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문제 나왔을 때 정답으로 제일 많이 냈던 게 이 2가지.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얘네는 용도구역이 아니라 그냥 제도의 명칭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는 건 이미 개발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곳입니다. 개발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곳. 해서 이런 높은 개발밀도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자, 개발밀도가 지금 이미 엄청나게 높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개발행위가 일어나도록 행위를 권장해야 될까요? 아니면 개발행위가 못 일어나도록 개발행위를 억제해야 될까요? 그렇죠. 억제해야겠죠. 관리를 하려면 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개발행위를 억제하려면 규제, 즉 행위 제한은 강화를 해야 될까요? 완화를 해야 될까요? 규제를 강화해야 개발행위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개발행위를 일어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합니다. 그 강화하는 규제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대통령령에 가면 요거 용적률만 최대 50%까지 강화해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서는 용적률을 50%까지 강화해서 적용하는 것. 그 다음에 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누가 지정하느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에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지정하는 절차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개발밀도관리구역, 이 지역에 기반시설이 부족해졌고 이 설치가 가능한지 곤란한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개발행위를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개발행위를 내어주는 사람이 우리 지역은 개발행위로 인해서 부족해진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다, 곤란한 지역이다, 이런 것들을
개발행위를 내어주는 사람, 허가권자가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아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시장, 군수였죠. 허가를 내어주는 사람이 우리 지역은 허가 내어주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특광시군이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지정하냐면 개발 밀도가 이미 엄청나게 높은 곳, 즉 개발이 이미 엄청나게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즉 용도지역으로 따지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데다가 지정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 지역은 이미 개발이 일어나 있어서 개발 밀도가 높은 지역이니까. 그 다음에 기준 누가 정하죠? 기준? 국장이 정하죠. 그 다음에 지정하는 절차는 심의 거쳐서 그 다음에 지정하고 그 다음에 고시를 해서 알려줍니다. 이렇게 이게 개발밀도관리구역입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이미 개발의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지역이니까 이 높은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억제하는데 개발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규제, 행위 제한을 강화해서 적용합니다. 그 강화할 수 있는 기준이 건폐율이랑 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법에서 정해놓고 대통령령에 가면 용적률을 최대 50%까지 강화해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누가 지정하는지 특, 광, 시, 군,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지정을 합니다. 책을 보면서 정리를 하죠. 167페이지.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곤란한 지역입니까? 곤란 동그라미.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정 대상 지역. 자, 이거 누가 지정한다라고 했죠? 특, 광, 시, 군,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그래서 특, 광, 시, 군 동그라미 하시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개발 밀도가 높은 곳에다가 개발 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처리, 공급 또는 수용 능력이 불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맨 끝에 지정할 수 있다 밑줄하죠. 그 다음에 지정의 효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밑줄. 그러니까 법에서는 건폐율이랑 용적률을 강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그럼 얼마나 강화하는데 그건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그 대통령령의 내용이 앞에 가로 안에 용적률 최대한도 50% 밑줄. 용적률 최대한도 50%에서 강화해서 적용한다. 그 다음에 지정의 절차 보시면은 요거 써놓으면 됩니다.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고시하고 이렇게.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권자가 특, 광, 시, 군이니까 심의도 당연히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죠. 그 다음에 뭐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했죠. 그리고 나면은 이 지정권자가 가로 2번에 고시를 해줍니다. 그냥 제목만. 그래서 그냥 절차 옆에다가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고시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지정의 기준 나오죠.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기준 동그라미 기준. 누가 정하죠? 밑에 줄에 국장 밑줄 국장. 그래서 상세한 기준이 밑에 나오죠. 자, 지금부터 여기 개발밀도관리구역도 그렇고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그렇고 숫자 나오면 2 아니면 20입니다. 2 아니면 20. 2년 20%. 2년 아니면 20%입니다. 2랑 숫자 2랑 관련이 있습니다. 2년 아니면 20%. 2년 아니면 20%. 그래서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설치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곤란한 지역. 그러면 어떤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냐라는 건데 1번에 박스 안에 1번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밑줄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이런 것들.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이런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어떤 지역? 곤란 동그라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해서 당해 지역의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 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도로가 부족한 지역, 도로. 아까 위에 했죠.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그래서 이런 것들. 니은,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의 20%, 숫자는 20% 아니면 2년입니다. 미달하는 지역. 그 다음에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수도, 도로, 수도였죠. 도로,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을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그 다음에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하수,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중에 하수도. 이렇게.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그 다음에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 수가 학교,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가 부족한 곳이죠.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이렇게 해서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2년 20%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설치가 곤란한 지역. 이런 곳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 대상에 보면은 찾아야 되는 단어가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2년 20% 부족인데 곤란한 지역.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지정이 되면 용적률이 반토막이 나죠. 이러한 규제는 항상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의 경계는 도로, 하천, 그 밖에 특색이 있는 지형, 지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등 거기 밑줄,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그 다음에 3번, 용적률의 강화 범위는 무조건 50%를 강화한다. 그건 아닙니다.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최대 한도의 50% 범위 안에서 기반시설의 부족 정도를 감안해서 50%를 최대로 강화할 수도 있고 30%, 40% 이렇게 강화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 기반시설의 변화를 밑줄 주기적으로 검토. 자, 우리 이때까지 배웠던 재검토들 이런 것들은 5년이 되게 많았는데 여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거나 내지는 해제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이렇게 해서 요게 지정의 기준은 국장이 정하는데 상세 기준은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2년 20% 숫자는 그 다음에 설치가 곤란한 지역,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해야 되고 일률적으로 50% 강화하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의 부족 정도를 감안해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용적률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해제할 수도 있다라는 거. 요게 개발밀도 관리구역. 단순하죠. 내용이 얼마 안 되죠. 시험에도 잘 안 나옵니다. 이건 주로 시험에 나오면 요거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출표시 보시다시피 거의 매해 출제가 되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행위로 인해서 부족해진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여기는 개발행위가 일어나도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하게 해줍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더 이상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라서 개발행위를 억제해버리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부족해진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개발행위를 하게 해줍니다. 대신에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 때문에 기반시설이 부족해졌죠. 그러면 이 부족해진 기반시설을 부담을 시키겠다라는 부담을 누구한테? 하는 사람한테. 개발행위 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는 곳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하게 해줍니다. 개발행위를. 신세계 니네 백화점 지어. 대신에 니네 때문에 도로가 부족해졌으니까 니네가 부족해진 기반시설을 부담을 해라 라는 겁니다. 부담을. 돈 내라고 돈 내라고. 이렇게 해서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어떻게 기반시설을 부담시킬지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해야 됩니다. 1년 안에. 1년 안에.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래서 지정이 되면 개발행위를 하게 해주는데 대신에 하는 사람에게 기반시설을 부담시킵니다. 너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해졌으니까 네가 기반시설을 부담해. 해서 부담을 시키기 위한 계획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부담시킵니다. 여기서도 논점은 마찬가지. 누가 지정하는지, 어디에 지정하는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데 자, 맨 처음에 누가?
자, 우리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곤란한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똑같이 개발행위 허가를 내어주는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해서 지정하는 사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즉 개발행위 허가권자, 이 사람들이 지정을 합니다. 특광시군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에 지정하냐라는 건데,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이미 개발밀도가 높아서 개발행위를 억제하죠. 대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부족해진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일어나도록 개발행위를 하게 해줍니다.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개발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기준을 강화했죠. 규제를 강화했는데 여기는 개발행위를 하게 해줘야 되니까 개발행위가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개발행위가 일어나려면 행위제한, 규제는 강화되어야 될까요? 완화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개발행위가 일어나려면 행위제한, 규제는 완화되어야 됩니다. 완화.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이런 곳에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행위제한이, 규제가 완화되고 해제되니까 개발행위가 일어날 테고, 그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부족해진 기반시설을 부담시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정하는 기준은 국장이죠. 국장이. 그 다음에 절차는 똑같습니다. 여기 심의 거쳐서, 그 다음에 지정하고, 그 다음에 고시. 요거는 똑같은데 제가 앞에 좀 비워놨죠. 뭘 하나 쓰겠다 이 말이죠. 차이점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주민에게 의견을 듣습니다. 주민에게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고시하고, 요 주민의 의견 청취가 들어간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좀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밑줄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 자, 외의 지역이라는 건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복이 안 됩니다. 자, 하나는 곤란한 지역이고 하나는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죠. 곤란한 것 같기도 하고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지역은 없습니다. 곤란하면 곤란하고 가능하면 가능하지. 해서 하나는 곤란한 지역이고 하나는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외의 지역에 지정한다는 게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중복해서가. 그 다음에 개발로 인해서 도로, 공원, 녹지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데 여기는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죠.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자, 기반시설이 필요해지는 지역입니다. 필요해지는 지역인데 여기는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행위는 해. 대신에 네가 돈을 부담을 해라는 거죠. 그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 다음에 지정 대상 지역 보시면은 지정권자는 여기 특광시군,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똥똥똥똥 하시면 되겠죠? 다음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밑줄 지정하여야 한다. 아까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2년 20% 부족 곤란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었는데,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반드시 지정을 하여야 한다라는 거. 다만 다음 페이지. 이런 지역이 아니더라도 두 번째 줄에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지정할 수 있다. 필요하면. 공법에서 필요한데 안 되는 건 없습니다. 필요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자, 여기 보면은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규제가 완화가 되어야 개발행위가 일어날 테니까. 대신에 개발행위가 일어날 때 그 사람에게 부족해진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1번. 이 법도는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해서 밑줄 행위제한이 완화 내지는 해제.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에 이 법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밑줄 행위제한이 완화. 그러니까 규제가 완화가 되니까 개발행위가 일어난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3번. 개발행위 허가, 현황 및 인구 증가율 등을 고려해서 특광시군이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기읍 해당 지역의 전년도 밑줄 개발행위 허가 건수,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에 비해서 숫자는 2년 아니면 20%라고 했습니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그러니까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100건이었습니다. 근데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130건. 자, 100건의 20%는 20건이죠. 20% 이상 증가한 지역입니다. 20건 이상. 그러니까 이 지역은 지금 개발행위가 막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당연히 기반시설이 부족해지겠죠. 그런데 이 지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것.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 지역의 전년도 밑줄 인구 증가율. 그 지역이 속하는 특광시군의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자, 여기가 서울시인데 서울시 중에서 이 부분만 서울시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유독 20% 이상 높은 지역인 거죠. 그만큼 인구 유입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인구가 갑자기 많이 몰려드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해질 테고 이 지역에서 개발행위 하는 사람에게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라는 뜻. 자, 지정의 기준들, 지정 대상 지역을 한번 비교해보죠.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지역입니다. 어떤 기반시설이냐면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가 2년 20%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 설치가 가능합니까? 곤란합니까? 곤란한 지역.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행위가 일어나야 되죠. 개발행위가 일어나야 되니까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내지는 개발행위 허가 건수, 인구 증가율 이런 것들이 20% 이상 증가한 지역. 이런 데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지정의 절차 똑같죠? 요거 그대로 필기해 두시면 됩니다. 주민한테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고시하고. 차이점,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차이점은 주민의 의견 청취 요게 들어간다는 것만 차이점입니다. 주민의 의견 청취. 그래서 두 번째 줄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에 주민의 의견 거기 밑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고시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정권자가 특광시군이니까 심의도 당연히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기반시설 설치계획.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시키는데 모든 개발행위에다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아니라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이랑 증축 이런 행위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부담시킵니다.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똥똥똥똥 하시면 되겠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밑줄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 까지 밑줄 하시고 하여야 하며 밑줄 그 뒤에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것도 기출지문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면 우리 관리계획의 내용 안에 기반시설이라는 게 나왔죠. 여기 관리계획의 내용 안에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이걸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줍니다. 관리계획에. 그래서 특광시군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특광시군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그 다음에 1번 특광시군은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그냥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그냥 마찬가지 고려사항이니까 우리가 고려할 건 아닙니다. 3번 1 및 2에도 불구하고 밑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기억이 나시려나? 지구단위 계획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용기 지구단위 계획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 그래서 그 용이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그 다음에 기가 바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안에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봐주겠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고시 일로부터 1년 동그라미 1년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밑줄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실효 해제 나오면 항상 다음 날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되고 나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1년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준 동그라미 하시고 누가? 국장. 기준은 국장이. 그 다음에 그 상세 기준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은 놔두십시오. 이렇게 하자. 보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밑줄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자 개발행위가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데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이럴 때는 이 지역을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지정할 수가 있다. 밑줄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행위 제한하는 겁니까? 행위를 완화해 주는 겁니까? 그렇죠? 용적률을 강화해서 규제하는 거죠. 행위 제한.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행위 제한입니까? 행위 완화입니까? 이게 제한이니까 이거 완화 아니야? 아닙니다. 이것도 제한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돈 내는 거면 돈 내는 거. 신세계 개발행위에 대신에 돈 줘. 기반시설 설치 비용 네가 내. 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규제하는 형태가 다른 겁니다. 여기는 아예 개발을 못하게 막는 거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행위는 하되 돈을 부담하라는 돈을. 그러니까 이것도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규제니까 명확하게 3번에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마지막 위치. 3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 나오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법 2조 제20조에 따른 시설로서 이런 것들은 됐고 200제곱미터 동그라미 하시고 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밑줄 신축, 증축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 대상 행위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에 대해서 비용을 부과합니다. 오케이.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밑줄 기존 건축물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자 여기에 기존에 건축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그래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는데 기존 건축물보다 더 크게 짓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이 부분은 새롭게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 기존 건축물 연면적을 초과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새롭게 기반시설을 유발하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를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개념 플러스 이거 용지 환산 개수, 기반시설 유발 개수 이런 것들을 일단 놔두십시오. 이거는. 그 다음에 173페이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납부 및 체납 처분. 납부 의무. 누가 돈을 내냐면 거기 건축행위를 하는 자. 건축행위를 하는 자. 상세한 내용은 뒤에 또 나오는데 보시면은 건축행위를 하는 자가 내는데 조문 해가지고 1번에 건축행위를 위탁, 도급하는 경우에는 위탁, 도급을 한 자. 그러니까 수탁자나 수급인이 내는 게 아닙니다. 위탁이냐 위임이라든지 도급을 했을 때는 법률 효과가 위임인 내지는 도급인에게 귀속이 되니까 수급받아서 공사만 하는 사람, 도급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공사만 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건축행위를 하는 자가 내긴 하지만 위탁이나 도급의 경우에는 위탁, 도급을 한 자가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번에 타인 소유를 소지를 임차해서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건축행위를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납부기간이라는 게 나오죠. 자,
이런 200제곱미터를 요건 좀 지우죠.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에 대해서 비용을 부과를 하는데 비용을 부과하는 시기가 있고 납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부과하는 시기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에 대해서 허가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비용을 부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납부하는 시기는 건물 쓰기 전까지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비용을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납부 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밑줄 허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 밑줄, 부과 허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까지 밑줄하시고 부과 밑줄. 그 다음에 납부 의무자는 밑줄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 그러니까 비용을 부과하는 시기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만큼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네가 내라고 부과를 하고 비용을 납부해야 되는 시기는 건물 쓰기 전까지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이 비용을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안 내면 가로 3번 제목만 밑줄 강제 징수합니다. 뭐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환급 의무 이런 것들은 다음에 보죠. 환급 의무 이런 거 됐고. 그 다음에 가로 5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물납.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밑줄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뒤에 부과 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 이걸 물납이라고 합니다. 물납부터 밑줄하죠. 물납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6번 이런 건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176페이지 5번 보죠. 5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사용해서 특별회계의 설치라고 되어 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밑줄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 자,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는 건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의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 해서 다른 일반 재정과 섞이지 않게끔 특별회계라는 걸 설치해서 따로 관리합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그러기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그 비용은 따로 관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사용의무. 납부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해당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밑줄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되고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로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일단 놔두시고 요까지만. 자, 다시 한번 보죠.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해서 개발행위와 기반시설을 묶어서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행위가 일어나면 기반시설이 부족해질 테니까 이 부족해진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설치가 처음부터 곤란한 지역이 있고 가능한 지역이 있죠. 곤란한 데 지정하는 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가능한 데 지정하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란 이미 개발 밀도가 너무 높은 지역이라서 이 높은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억제하는 거죠. 개발행위를 억제하려면 기준을 행위 제한을 강화해서 적용하는데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이 용적률을 50%까지 강화해서 적용합니다. 누가 지정하냐면 특, 광, 시, 군이 지정하고 개발 밀도가 높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지정합니다. 기준은 국장이 정하는데 그 부족해진 기반시설이라는 게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가 2년 20%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 설치가 어떤 지역? 곤란한 지역에 지정합니다. 그리고 지정하는 절차는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고시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역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졌죠. 역시. 근데 여기는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하게 해줍니다. 신세계 백화점 지역. 대신에 너 때문에 도로가 부족해졌으니까 네가 그 부족해진 기반시설을 부담을 해라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해서 이 지역 마찬가지. 여기랑 비교해보면 지정하는 사람은 누가? 특, 광, 시, 군이 똑같이 지정하는데 여기는 개발행위가 일어나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개발 밀도가 높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여기였는데,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내지는 해제되는 지역, 이런 데다가 지정합니다.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건수나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높아지는, 증가되는 지역, 이런 곳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대상. 그 다음에 기준은 똑같이 국장이 정하죠. 국장이. 그 다음에 뭐 그 기준에는 세부적으로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죠.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해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절차는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고시하고, 이건 똑같죠? 다만 기반시설 부동구역에서는 심의 전에 주민의 의견 청취, 요게 들어간다는 거. 요것만 차이점. 요것만.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가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면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안 하면 1년이 된 날이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비용을 부담을 시킵니다.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도 당연히 득, 꽝, 시, 군이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의 내용은 관리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개발행위에다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건 아니고, 요것만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에 대해서만 비용을 부과를 합니다. 비용을 부과하는 시기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 비용을 납부하는 시기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건물 쓰기 전까지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물납을 허용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비용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할 때는 기존 건축물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만 비용을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특별 회계를 설치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의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요게 개발행위 허가에서 기반시설 연동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77페이지 보시면은 옆에 도시군 계획시설이라는 게 나오죠. 자, 우리가 이제 목차에 보면은 우리 지금 이거부터 한 겁니다. 이거부터. 그 다음에 아까 관리계획에서 안 한 게 하나 있죠. 기반시설 3번. 요거 도시군 계획시설. 자, 요거 좀 정리해보죠. 이제 마지막이죠. 관리계획의 국계법의 마지막 도시군 계획시설. 자, 기반시설이라는 게 나오는데, 기반시설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기반시설이 뭔지는 다 알지만 법에서는 기반시설을 이렇게 분류를 한다라는 겁니다. 기반시설을. 그래서 기반시설이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해서 크게는 7가지 시설로 구분합니다. 7가지로.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환경기초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이렇게 크게 7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시설들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연결을 시켜줬죠. 그래서 요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다음 중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연결로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데, 요 표는 다 외우는 건 아닙니다. 달달 외우란 말은 아니고, 예를 들자면 교통시설 한번 보실까요? 교통시설 보시면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이건 당연히 교통시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 당연히 교통시설인 것들은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읽어봤는데 야, 이런 것도 교통시설이야? 그런 것들 위주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 그런 것들 위주로 지금부터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주 읽어보시는데 체크해드리는 것들 위주로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교통시설 방금 읽은 거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이건 당연히 교통시설. 근데 그 뒤에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비출, 요거는 신설된 규정이니까 따로 좀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공간시설은 따로 볼 건 없습니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그 다음에 유통공급시설은 유통업무설비, 그 뒤에 수도 밑줄, 수도,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열 공급설비, 그 다음에 그 뒤에 방송통신시설 밑줄하죠.
방송통신시설은 유통공급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 밑줄, 요건 뭔지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시장 밑줄. 자, 시장은 기반시설입니다. 대신에 마트, 백화점 이런 것들은 기반시설이 아닙니다. 시장은 기반시설. 그 다음에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은 뭐 따로 볼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방제시설. 앞에 하천, 유수지, 저수지 이게 나오는데 일단 놔두시고, 뒤에 방화설비, 방풍설비, 상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다 방자 들어가죠? 이건 누가 봐도 방제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불 맞고 바람 맞고 물 맞고 모래 맞고 파도 맞고 이런 것들 당연히 시험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세 가지를 밑줄 합니다. 하천, 유수지, 저수지 요게 방제시설입니다. 방제시설. 그 다음에 보건위생시설 맨 앞에 장사시설 밑줄. 예전에는 장례시설이랑 묘지 관련 시설 이런 것들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시설이라는 건 뭐 장례식장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묘지 관련 시설은 봉안당, 락골당, 화장장 이런 것들인데 이걸 지금은 묶어서 장사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요것만 따로 체크해 두시고 뒤에 도축장, 그 다음에 종합의료시설 이런 것들. 공통점은 귀신 나오는 데입니다. 귀신 나오는 데. 귀신 나오는 데.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보시면은 하수도 밑줄. 아까 수도는 유통공급시설에 있었습니다. 유통공급시설에. 근데 하수도는 여기 환경기초시설.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이거 됐고,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밑줄. 이것도 신설된 규정이니까 좀 체크를 해주십시오.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그 다음에 수질오염 방지시설 뭐 이런 거 됐고, 폐차장 밑줄. 전통적으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건 폐차장입니다. 요걸 교통시설로 많이 바꿔냈습니다. 교통시설로.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 세 분 나오죠. 자, 법에서는 위에 있는 표처럼 기반시설을 분류를 합니다. 기반시설을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이렇게 7가지 시설로 구분하는데 그 기반시설들 중에서 세 가지는 대통령령에서 추가적으로 더 세분을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요까지만, 지금은 요까지만.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이건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기출문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나왔는데 그건 솔직히 좀 맞추기 힘든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근데 뭐 정답을 알고 보면은 쉽지만 그런 것들을 공부해서 맞추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3개가 있다.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요렇게. 그 다음 도시군 계획 시설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 용어의 정의를 잠깐 가볼까요? 앞쪽에 3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33페이지. 이 용어들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봤던 거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기반시설이라고 부르는 거죠. 기반시설. 자, 예를 도로로 들겠습니다. 도로 등을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기반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거기 페이지 33페이지 보시면은 기반시설이 나와 있고 8번에 도시군 계획시설이 나오죠.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거기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그러니까 이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 같은 것들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도로입니다. 도로가 갑자기 철도나 항만, 공항 이런 걸로 바뀌는 건 아니고 여전히 똑같은 도로지만 이 도로를 부르는 명칭이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 도시, 군, 계획, 시설 이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바뀐다. 그러면은 도로가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기반시설 이렇게 부르다가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나면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부르죠.
기반시설과 도시군 계획시설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완전히.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됐다라는 뜻이 무슨 말이죠? 여기 칠판 작업은 여기 구체화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됐다라는 건 구체화가 되고 드디어 구속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자, 2030년 경이 돼서 광명시의 인구가 20만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2030년 경에 인구가 20만 정도 증가하면 광명시의 교통체증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도로를 설치하겠다라는 계획을 기본계획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건 앞으로 그렇게 되면은 만들겠다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기본계획에 나오는 도로는 기반시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반시설. 근데 실제로 2030년이 되니까 광명시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광명시 안의 도로체증이 엄청나게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도로를 만들어야겠죠. 도로를, 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되면은 요 지도 위에 도로가 이렇게 설치된다라는 거를 지도 위에 표시를 해줍니다. 도로 설치 위치가 이 지도 위에 표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구체화가 됐다라는 구체화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안에 내가 만약에 이 토지가 있다. 그러면은 요 부분은 나중에 수용당할 겁니다. 구속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구속력이 발생하고 구체화가 됐다. 이게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안 되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과 도시군 계획시설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완전히.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에 기반시설, 도로를 기반시설이라고 부르다가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나면 요걸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그 다음 그 밑에 11번 보시죠. 11번 33페이지에 11번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요거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을 뭐라 부르냐면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러니까 보시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요거 기반시설 중에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2번 우리 아까 개발행위 할 때 도시군 계획사업 되게 많이 나왔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6가지 행위를 요거 도시군 계획사업으로 할 때는 제외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허가의 기준에서 자 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허가를 내어줄지 말지 고민을 할 때 기준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해야 되고 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 방안에 어긋나면 안 되고 세 번째가 이거 도시군 계획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행자한테 의견을 듣는다 뭐 이런 게 나왔었는데 그때 그 도시군 계획사업입니다. 자, 도시군 계획사업이랑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국계법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요거 이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도시, 군, 계획, 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도시군 계획사업. 지금 노란색으로 박스 친 요 용어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도로 등이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기반시설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도로가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구체화가 되고 구속력이 발생하면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 아니라 요게 아니라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 이걸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이라고 부르고,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합니다. 요 용어들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뒤로 넘어오셔가지고 178페이지, 그 공공시설은 아직 안 보셔도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맨 위에 보면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그 2절에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관리라는 게 나오죠.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자,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때 요거 어떻게 하냐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와 관리. 도시군 계획시설 이거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목차 가볼까요? 목차?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려면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가 계획이고 그 계획이 관리계획. 그러니까 이걸 설치하려면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이걸 설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할 때는 원칙 미리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미리. 그러니까 자, 도시군 계획시설 이걸 설치하려면 미리 기반시설을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꿔야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할 때는 미리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도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은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예외라면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 누가 정하죠? 기준? 국장인데 이건 국장이 아닙니다. 국토, 교통부, 령으로 기준을 정합니다. 자, 기준은 싹 다 국장이 정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기준은 모든 기준은 국장이 정하는데 제가 공법 전체에서 기준을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거 딱 두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두 가지. 그 두 가지만 따로 기억하시고 나머지 기준은 싹 다 국장이 정한다. 그러니까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하시면 되는데 두 가지 예외만 딱 말씀드릴 겁니다. 그것만. 여기서 벗어나면 틀리는 걸로.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에 따른 보상입니다. 보상. 보상은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반시설 관련된 법을 봐야 보상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도로를 설치한다. 그러면 이 도로 설치에 관한 법을 봐야 보상을 어떻게 해줄지가 나오고, 전선을 설치한다. 그러면 이 전선 관련된 법에 따야 전기 같은 것들, 그 법을 봐야 이 보상에 대해서 따로 그 법에서 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국가가 도시군 계획시설을 관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그 다음에 지자체가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때는 조례로. 그리고 이 대통령령의 내용이 뭐냐면, 대통령령에 가보니까 국유 제3법에 따른 중앙 관서의 장이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한번 보죠. 책을. 가로 1번. 거의 178페이지. 페이지는 178페이지.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나오는데 원칙.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관리계획으로 결정.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꾸고 이걸 설치, 정비, 개량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만 예외, 용도지역, 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 자, 원칙은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얘네는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1번에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다음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서 기억해 보시면은 엄청 많이 나오죠. 주차장,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공공공지, 열공설비, 방송통신시설 등등등등등 나옵니다. 저는 못 외워서 포기를 했는데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안 외우고도 문제는 풀 수 있으니까 혹시나 외워서 풀어야겠다 하시는 분은 외우시고 나는 못 외우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제 풀이 할 때 제가 설명드리는 걸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이거 놔두시고, 그래서 원칙은 관리계획으로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관리계획 절차 안 거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기준 나오죠. 기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의 기준 동그라미 하시고 누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뭐 됐고, 그 다음에 3번에 도시군 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 기준과 보상 이렇게 나오는데 도시군 계획시설을 공중, 수중, 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나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받는 자에 대한 보상 동그라미, 보상. 보상은 따로 법률 밑줄, 따로 법률. 자, 시험에 나올 때도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에 따른 보상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방금 읽은 그 문장을 다 줄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길다란 문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보상이라는 글자를 찾아서 보상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끝에 가가지고 따로 법률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보상이라는 글자를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이건. 그래서 보상.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관리 보시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한 도시군 계획시설을 관리에 관해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 밑줄 하시고 대통령령, 그 다음에 지자체 밑줄 하시고 조례, 이렇게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정한다. 이 경우 국가가 관리하는 도시군 계획시설은 거기 밑줄. 다음 페이지 180페이지 국유재산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밑줄.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그 대통령령의 내용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관리를. 이런 것들이 도시군 계획시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도시군 계획시설은 설치랑 관리, 크게 두 가지 논점이 있는데 설치할 때 원칙은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근데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보상은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설치된 도시군 계획시설을 관리할 때 국가가 할 때는 대통령령, 그 대통령령의 내용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지자체가 관리할 때는 조례로 정합니다. 요게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라는 게 나오죠. 자, 공동구라는 건 예전에 땅 밑에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이런 선로들을 개별적으로 다 매설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땅 밑에 묻는다라고 해서 지중선로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다 개별적으로 매설을 하다 보니까 관리가 너무 힘든 거죠. 통신선로 고장나서 땅 파다 보니까 갑자기 수도관이 나옵니다. 수도관 파다가 보니까 가스관이 나오고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다 개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 그냥 공동으로 관리하자라는 공동. 지하 매설물들을 공동으로 관리하자 해서 만드는 게 공동구라는 겁니다. 해서 이 공동구는 공동 지하 매설 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동 지하 매설. 그러니까 지하 매설물들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커다란 콘크리트 관 구입니다. 구. 커다란 콘크리트 관. 실제로는 사각형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요것도. 자, 공동구도 아까 유통 공급 시설에 있었죠. 그래서 기반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요렇게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라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공동구를 따로 배우는 이유는 자, 공동구는 땅 밑에다가
커다란 관을 묻어서 지하 매설물들을 같이 관리한다라고 했죠. 그럼 개발이 끝나 있는 곳에서는 이러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어렵겠죠. 위에 건물들이 다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공동구를 매설하기가 힘드니까 개발이 시작되는 곳 중에 일정한 지역에서는 이 공동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합니다. 지금부터 배우는 거는 어디에다가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지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이것도 기반시설이니까 논점은 설치랑 관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치랑 관리.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건 의무적으로 반드시 공동구를 설치해야 되는 지역을 배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의무, 어디에다 공동구를 설치해야 되는지 인데 첫 번째, 면적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개발이 이미 끝난 곳에서는 설치하기 힘드니까 개발이 시작되는 곳 6곳이 있습니다. 6곳. 요게 올해 시험 문제였는데 제가 일단은 외우지 말고 놔두십시오. 제가 한 50번, 60번을 말할 테니까 요거는 공통점이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이런 개발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나중에는 묻기가 힘드니까 공동구를 먼저 묻어놓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치할 때 이제 비용이 들어가겠죠. 돈이. 이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점용 예정자, 나중에 공동구를 설치했을 때 쓸 사람들, 점용 예정자와 플러스 이 6군데, 개발을 하는 이 6군데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 시행자, 이 사람들이 부담을 합니다. 다만 자, 한전에서 전봇대를 세우는데 10억이 들어가는데 공동구 설치 비용을 15억을 부담을 시키는 거죠. 한전은 전봇대를 세울까요? 공동구를 설치할까요? 돈 작게 드는 거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공동구 설치 비용, 점용 예정자는 내가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만 설치 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동구를 설치했을 때에는 공동구에 들어가야 될 시설들은 반드시 수용을 해야 될까요? 수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수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껏 땅 파서 공동구를 설치를 해놨는데 나는 전봇대 세울래.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공동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공동구에 들어가야 될 시설들은 수용을 하여야 한다라는 것. 수용 의무, 원칙. 다만 하수도랑 가스, 얘네는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을 할 수 있답니다. 하수도랑 가스. 그래서 공동구, 제가 원래 수업 시간에 표준말만 쓰는데 오늘 처음으로 사투리를 한번 쓰면은 자, 수용, 나머지는 수용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도랑 가스는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치면서 수용을 할까 이렇게 물어보고 할까 물어보니까 할 수 있다. 이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수도랑 가스 이렇게. 그 다음에 관리. 공동구는 설치한 경우에는 관리하는 주체가 원칙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관리합니다. 그리고 관리할 때도 이제 돈이 들어가겠죠. 비용이. 자, 이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쓰는 사람이 냅니다. 점용하는 자. 점용하는 자가 부담을 하는데 면적을 고려해서 관리자가 정해줍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공동구의 설치랑 관리인데 부족한 부분들은 책을 보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자, 공동구의 의의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번에 공동구의 설치. 공동구 설치 대상 지역.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공동구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구역 등이 200만 동그라미 하시고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 밑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등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 밑줄 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6군데, 여기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6군데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했죠. 거기가 어디냐면 그 밑에 박스에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올해 시험 문제 나온 게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음의 지역 중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서 박스 안에
한 5개인가 써놓고 하나 빼고는 나머지 이 다 옳은 거였습니다. 4개인가 써놓고. 그래서 요거를 외워서 푸는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은 외워줘요. 지금은. 제가 한 50번, 60번 말하겠습니다. 50번, 60번 말할 테니까 요거 지금은 외우지 마시고 일단은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다.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요렇게 6군데입니다.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이렇게. 그 다음에 공동구 설치의 타당성 검토 이런 것들은 자 아까 예전에는 지하 매설물들을 개별적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했죠. 해서 너무 고장이 자주 나니까 땅을 수시로 파는 겁니다. 팠다 덮었다 팠다 덮었다 하면은 교통을 막아놓고 땅을 파야 되고 그 다음에 도로를 계속 팠다가 덮었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도로도 울퉁불퉁해지고 이럴 때는 이 도로관리청이 야 차라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게 낫지 않겠어 라는 타당성 검토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수용 의무. 자 공동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공동구에 들어가야 될 시설들은 반드시 수용을 해야 되죠.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해서 공동구 설치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이 밑줄 모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들어가야 됩니다. 다. 그래서 조문에 보시면은 수용하여야 하며 라고 돼 있죠. 두 번째 줄에 하여야 하며. 근데 그 조문에 두 번째 줄 7호 및 8호 밑줄 그거는 가로 안에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해서 수용할 수 있는 건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하수도랑 가스. 수용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수용할까? 이렇게. 그 다음에 설치계획의 포함 의무. 자, 아까 말했던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이렇게 6군데에서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 6군데에서 수립하는 개발계획 안에는 공동구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참고로. 그 다음에 설치비용. 비용이죠, 비용. 설치비용. 설치비용은 밑줄 하시고,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밑줄 하시고, 이게 설치비용. 다음 페이지에 강조되어 있는 글자.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이 경우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밑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돈 없는 사람은 공동구 원활한 설치를 위해서 보조하거나 융자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공동구 관리 운영의 주체에 나오죠. 자, 원칙은 특, 꽝, 시, 군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공동구는 특, 꽝, 시, 군, 똥똥똥똥 관리한다. 밑줄. 다만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관리 운영을 밑줄 위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이 나오는데 공동구 관리자는 5년 동그라미 치고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 밑줄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맨 마지막에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 시행하죠? 졸지 마시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5년마다. 그 다음에 안전점검은 공동구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밑줄 1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밑줄 안전점검을 실시. 자,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그 다음에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은 5년마다. 5년마다. 그 다음에 4번에 공동구 협의회 됐습니다. 이런 거는. 그 다음에 관리비용. 자, 관리비용은 쓰는 사람이 냅니다. 그래서 가로 1번 공동구의 밑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이게 관리비용이죠. 그 공동구를 밑줄 점용하는 자. 점용하는 자가 부담하되 부담 비율은 밑줄 면적을 고려 해서 누가? 관리자가 정해줍니다. 관리자가. 그 다음에 가로 2번. 자, 공동구를 설치할 당시에는 통신사업자로 SK랑 KT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동구 설치 비용을 납부를 하고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내고 공동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후발 사업자로 LGU+가 들어온 거죠. 근데 이 LGU+는 설치 비용은 납부하지 않았는데 공동구를 쓰고 싶습니다. 그럴 땐 이 LGU+는 공동구를 몰래 쓸까요? 허가받고 쓸까요? 허가받고 해서 가로 2번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LGU+가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동구 관리자의 밑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까지. 여기까지가 공동구입니다. 자, 한번 다시 보죠. 공동구는 지하 매설물들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설치랑 관리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논점이 있는데, 설치, 일정한 지역에서는 이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6군데죠.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이렇게 6군데. 비용은, 설치 비용은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같이 부담하는데, 점용 예정자는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만 설치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 공동구에 들어가야 될 시설들은 반드시 수용을 해야 되지만, 하수도랑 가스, 학과 얘네는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 관리는 특, 광, 시, 군이 관리하고 관리 비용은 점용하는 자가 면적을 고려해서 부담하는데 관리자가 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 설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LGU+가 공동구를 쓰고 싶을 때는 몰래 쓰면 안 되고 관리자의 허가를 받고 공동구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광역시설, 요거 간단하니까 요거까지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죠. 자, 광역시설입니다. 광역시설. 익숙한 단어가 나왔죠? 광역 나오면 맞죠? 광역? 둘 이상. 그래서 183페이지 의의부터 보면은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밑줄 하시고 광역적인 정비 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해서 거기 1번에 표에 1번 둘 이상 밑줄 하시고 맨 마지막에 걸치는 시설, 그 다음에 2번에 둘 이상 밑줄 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용하는 시설 해서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서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내지는 이용하는 시설, 이걸 광역시설이라고 합니다. 뭐가 걸치고 뭐가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끔씩 출판사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내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걸칠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죠. 걸친다 이런 것들은 주로 긴 거, 도로, 철도 이런 것들, 송유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용하는 거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항만, 공항 이런 것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굳이 뭐는 이용하고 뭐는 관리하고 뭐는 걸치고 이런 것들을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이용하는 시설이죠. 그러면 기반시설 중 광역시설 이러면은 기반시설이랑 광역시설 중에 뭐가 더 포괄적인 개념이죠? 포괄적인 개념은 광역시설? 기반시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치킨 중 양념치킨, 후라이드 치킨, 깐풍 치킨 하면은 양념치킨이 포괄적인 개념입니까? 치킨이 포괄적인 개념입니까? 치킨이죠. 그럼 여기도 기반시설 중 광역시설 하면은 광역시설이랑 기반시설 중에 뭐가 더 포괄적인 개념이죠? 기반시설이. 그러면 광역시설도 기반시설입니까? 양념치킨도 치킨입니까? 그렇죠. 그럼 광역시설도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 광역시설 역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이 광역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광역시설 역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광역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때도 여기 있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라서 설치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시설 역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은 도시, 군, 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라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게 원칙. 예전에 공동구의 설치 관리에 따른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아니죠. 광역시설 역시 기반시설이라서 요거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라서 원칙은 관리계획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관리계획 절차 안 거칠 수 있고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보상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가가 관리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지자체가 관리할 때는 조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광역시설도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지금부터 여기 쓰는 건 예외입니다. 여기. 자, 둘 이상 나왔죠? 둘 이상. 공법에서 뭐 둘 이상이 뭐 할 때 어떻게 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협의해서 같이 하면 협의해서 공동으로. 그래서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니까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협약을 체결해서 설치 관리할 수가 있다. 예외적으로. 근데 자, 둘 이상이 뭐 할 때는 협의해서 공동으로 같이 한다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막 싸웁니다. 싸울 때는 누가 말려준다라고 했죠? 싸움을 위에서 같은 도일 때는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국장이 싸움을 말려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도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는데 만약에 협약의 체결이나 협의회 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같은 도, 관할이 같을 때죠. 이럴 때는 누가? 도지사가. 자, 보통은 위에서 설치할 자를 정해주는 게 원칙인데 여기서는 이 도지사가 직접 광역시설을 설치합니다. 이렇게. 요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KTX, 인천국제공항 이런 겁니다. KTX 누가 관리하죠? 코레일, 법인. 그래서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법인이,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해보죠. 거기 표 밑에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 나오죠?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밑줄. 요렇게.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라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이제 예외죠. 협약, 협의회. 둘 이상이니까 협의해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관계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밑줄,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다만 협약의 체결이나 협의 등의 구성이 밑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싸우죠? 그럴 때 같은 도 밑줄 하시고 같은 도 누가? 도지사가 그 뒤에다가 요거 도지사가 뒤에다가 직접이란 말을 좀 넣어주시죠. 직접 설치 관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가로 2번에 국가계획 밑줄 하시고 법인 동그라미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3번 광역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 지원 이거는 뭐 참고로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 청구가 나오는데 요거 하고 한 1시간 조금 넘게 하면은 국계법이 끝날 것 같은데 그거 하고 그 다음 주는 이제 개발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